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는 출근을 준비 중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회사가 영세한 것도 서러운데 더 마음 아픈 일이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쉴 때 문을 열어야 한 푼이라도 더 번다며 오늘도 셔터를 올리는 사장님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의료와 운송, 국방, 치안, 그리고 안정 분야 등 국민들이 연휴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불을 밝혀주는 고마운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월 2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이거 오프닝을 내드리자마자 9560님 일하는 사람 저요 유유라고 보내주셨고요. 김태은님은 안녕하세요. 출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성님 오늘도 공장에서 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거고요. 덕분에 또 편히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항상 고마운 마음 서로가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또 쉬시는 분들, 또 어디론가 달려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제상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연휴 닷새째죠.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귀경길 정체 아직까지 조금은 있다고는 합니다.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이 부산에서 출발할 땐 4시간 반,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대전에서는 1시간 32분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죠.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휴게소 혹은 휴게소 사이에 마련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좋을 텐데요. 자, 이곳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화장실도 요즘에는 이곳에 잘 되어 있고요. 차를 대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잠도 좀 편히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4글자로 된 곳 벌써부터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곳과 관련된 사연이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있고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열심히 선물을 쏘아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홍순자님하고 그리고 아까 문자 메시지로는 8117님이 정답을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보니까 퀴즈 정답 국방력 이렇게 한참 빗나갔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릴게요. 어예진 해담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환주 파이낸셜 뉴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쉬어야 하는 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쉬는 것도 좀 지치나요? 아니요, 저희도 프리랜서 자격으로 온 거라서 괜찮습니다. 집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또 주부 입장에서는.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선정한 경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PF 사업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한 금액 중 일부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 얘기 해보고요. 네.
나라에 상속세를 낼 때 꼭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도 대신 낼 수 있거든요. 정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상속세 중에 대부분 현금화가 어려운 휴지 조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환주 기자는요. 네,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조형물, 일명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크고 멋지게 짓는 게 유행인데 과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요. 새로 나온 아이폰 신제품에서 발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애플은 아직 한국 시장에 새 제품을 출시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왜 그런지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어혜진 소장에게 다시 마이크 갑니다. 이제 연휴 끝나면 바로 국정감사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데 항상 그 중심에서는 빠지지 않는 LH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 969억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LH에서 하는 PF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방식이죠. LH가 토지를 출자하고 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노동력을 출자하는 이 공동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합니다. 보통 SPC라고 하죠. 이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네.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LH의 PF 사업 중에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LH가 934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금액만 회수했습니다. 알파돔시티의 현재 지분 평가액은 3억 원에 불과해서 손실만 투자금의 90%에 이릅니다. 아예 회수한 돈이 없는 사업도 2개가 있는데요.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투자금 회수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투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된 PF 사업도 있었습니다. LH 측은 부동산 불안과 사업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서 사업 수지가 약화됐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LH는 더 이상 PF와 관련한 신규 출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LH가 어차피 부동산 개발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느 정도 손실은 또 감내하고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고. 네. 이 반복되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예, 작년에도 또 그전에도 사실은 LH PF 사업에서 뭐 얼마가 손실이라더라. 네. 이런 얘기는 사실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파돔시티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국감에서는 이 알파돔시티 손실액은 7천억 원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네. 올해는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왔죠. 2017년에는 7천억. 올해는 1,000억 원. 그 손실 금액이 그렇죠.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망했다고 몰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업, 즉 손실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모르는 사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분양이 늘고 또 지분 평가액이 늘면 이익으로 전환될 수도, 또 반대로 시장 악화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아직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으니까 PF 사업 이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긴 합니다. PF 사업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LH가 굳이 왜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하는 지적도 맞는 말이지만 LH 입장에서도 땅만 팔아서 장사하기보다는 유망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으면 직접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가져오는 게 더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물론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다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인 각각의 프로젝트의 손실 가치를 따져서 매년 같은 지적을 하기보다는 굳이 왜 리스크가 큰 PF 사업을 하는가. 혹시라도 출자한 PF 사업의 이 특수목적 법인에 LH의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보내려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 안 할 때 오히려 LH는 공기업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꼭 공급을 해야 하는 장소에 또 투자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 LH 말고도
전반적인 그 PF 소식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한국은행도 보폭을 맞춰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요인이 커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만기 연장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가 또 오르면 갚을 능력이 없는 PF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권들이 타격을 입으니까요. 올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보면 총 133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네. 2020년 말 92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연체율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건물을 올릴 땅부터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의 경우에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그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보험은 시공사가 좀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데 제2금융권은 브릿지론처럼 그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물량 위주로 소화하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저축은행 업계가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브릿지론 단계 부실 채권을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큰 개발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뭔가 큰 개발 소식입니다. 랜드마크 이야기인데요. 어디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서울시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요. 영국에 있는 런던아 이거 대관람차인데 이것과 유사한 서울링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대관람차. 그러니까 동그랗게 크게 되어 있는 큰 관람차. 예, 서울시가 조성하는 거는 이제 반지 형태, 링 형태고요. 관람차는 네. 아닌데 이게 높이만 180m. 총 사업비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규모 면에서는 두바이에 있는 아인 두바이라는 조형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요. 고리형, 반지형 디자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서울시 추산으로는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추산이기 때문에 뭐 확실치는 않고요. 또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에 내년 3월까지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한 계획인데요. 이 공원은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개양대 높이는 무려 아파트 22층, 사업비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또 이거 외에도 전북의 무주구는 70억 원을 들여서 높이 12m의 태권브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2.5배 큰 로봇을 만들려고 했으나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세금을 좀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좋을 텐데 자칫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지자체 랜드마크 사업은 보통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역사적 상징물을 연관시켜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당초 의도대로 외국 관광객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6년째 방치되고 있는 충북 괴산군에 초대형 가마솥이 있거든요. 초대형 가마솥이 있어요? 예. 그 가보면은 그 괴산군이 2005년에 군민 성금 5억여 원을 모아서 둘레 18m, 지름 6m에 달하는 초대형 무쇠솥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호주에 더 큰 질그릇이 있어서 네. 기네스북에도 올리지 못했고요. 아이고야. 네, 그리고 제작 당시에는 이 가마솥으로 군민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뭐 밥도 짓겠다라고 했지만요. 네. 실제로는 솥이 너무 크고 열전도 효율도 떨어져서 이는 실현하지 못했고요. 그 충청북도는 올해 8월에 이 가마솥 활용 방안을 고심하는 공모전도 열었는데 네. 별다른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이고야. 이 밖에도 그 삼성동 앞에 강남 스타일 동상이 있어요. 사람 손 모양의 금색 동상인데 그 싸이가 춤추는 그 손 모양 같은 예, 거. 손을 교차로 한 모양인데 네. 이게 10여 년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처럼 지역 랜드마크를 건설할 때는 화제성이 아닌 지속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랜드마크에 부여되는 의미 역시 이게 지자체에서만 유명한 건지
외국인 관광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기가 짧은 지자체장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반면에 그 외국 같은 경우에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얻어 수도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을 만들었거든요. 길이는 80cm에 불과한데 네. 100년이 넘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일본 후쿠오카 한 쇼핑몰에 있는 높이 28m 건담 동상이 있는데 네. 이 건담이라는 콘텐츠 세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성공한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문화나 정체성을 그렇죠.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적인 심의 기관이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님께서 이상한 랜드마크 아이디어 낸 사람들이 책임은 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각각의 그냥 뜬금포 예산 써서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오겠지가 아니라 좀 정밀한 예산과 측정이 좀 필요한데요. 보통 그 선거로 뽑힌 임기제 지자체장들이 네. 많이 추진을 해서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책임은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만 단기간에 내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덴마크라든지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 지역의 정체성, 스토리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사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상속세 낼 때 네. 현금이 모자라면 네. 어떤 뭐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 대납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좀 제대로 남아있거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화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팔아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받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증권이기 때문에 처분이 어려워서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이제 무조건 현금으로 즉시에 내야 되는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꼭 현금으로 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납이라고 하는데 원체 규모가 크니까 맞습니다. 대신 주식도 받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회사의 지분 가치를 포함한 만약에 상속세가 한 50억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이거를 현금으로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현금으로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나라에 넘기면 국세청에 내면 이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가 그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서 이제 국고로 넘깁니다. 어제 나온 뉴스의 내용은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납된 주식 총 8조 2천억 원 규모 가운데 매각해서 현금화한 주식은 1조 5천억 원, 1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목 수로 좀 따지면 326개의 종목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26개 종목이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326개 종목 중에 절반가량 인 148종목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어서 또 유형별로 보면은 청산이 된 거는 88종목, 파산은 29종목, 해산이 된 건 18종목, 휴업이나 폐업된 종목은 13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그럼 배당금을 잘 받았냐 보면 26년간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780억 원에 불과해서 사실상 자산 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0%에 달하는 주식은 그러니까 현금화가 되지 못하고 캠코에 쌓여 있다는 거죠. 왜 현금화가 어렵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 아닌 모두 비상장 증권이라서 주식의 가치를 명확하게 매기기 어렵거나 이제 시장에 내놔도 지금 다 내놓은 상태지만 이 회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내가 왜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각이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고 정상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이거를 주식으로 상속받는 사람이나 그거로 대신 물납을 받는 나라나 사실 고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당장 그걸 뭘로 낼 것이냐. 현금은 없고 팔아서 내자니 유통은 또 되지 않고 근데 정부가 그걸 받아주니 주식으로 물납을 하는 건데 또 그러면 그게 정부에게 고민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민 또 전체적으로 세금이 또 펑크나는 안타까운 또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잠깐 캠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국유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게 이제 캠코의 몫입니다. 네. 그런데 캠코의 곳간은 어떻게 계속 비어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캠코가 99년에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이래로 처음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81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적자가 올해부터 매해 불어나서 2027년이 되면 대략 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손실이 커진다. 네. 왜 그럴까요? 그 주요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이 부실채권을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그 새출발 기금 있죠? 네. 이 탓이 큰데 코로나19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채권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입된 정책 금융이죠.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고 있는데 채무 조정 이후에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못 받겠구나. 여기로 손실을 잡아버리는 이 대손 충당금을 쌓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새출발 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원 대상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로 바꾸는 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책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155만 명이 증가하고 떠안아야 할 부실 채권 규모도 기존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캠코 입장에서는 손실이 지금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탕감해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그 돈을 떠안는 주체는 있기 마련이고 그게 또 공기업이고 또 거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결국 돌고 돕니다.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요즘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뜨겁게 발열이 돼서 더 뜨거운 이슈인데 애플의 최신작이죠. 아이폰 15. 이 모델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뜨거워진다는 논란이 있어요. 예, 애플의 최신작이죠. 아이폰 15 시리즈가 오늘로 출시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먼저 출시한 국가들에서 뭐 게임을 할 때 뜨겁다거나 발열 현상이 과하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애플이 지난 주말인 30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이폰 15 프로 맥스 제품이 쉽게 과열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해결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애플이 인정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발열 이후에 대해서는 최신 소프트웨어 버그 혹은 일부 타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처음 며칠 동안은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즉 애플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앱을 활용을 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애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입장 발표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제어를 하겠다라는 건 일전에 삼성전자가 겪었던 GOS 논란이랑 좀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뭐 IT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나오질 않은 제품이잖아요. 먼저 출시된 국가에서 발열 논란이 먼저 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2일에 가장 먼저 출시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먼저 미국,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이 큰 유럽 주요국, 그다음에 호주, 멕시코도 있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도 가장 먼저 출시가 됐는데 한국은 빠진 겁니다. 그 한 일주일 정도 뒤에 2차로 출시한 국가도 20여 개국 됐는데요. 뭐 마카오나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GDP로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덜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먼저 출시를 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를 안 했고요. 우리나라 출시 예정일은 이달 중순 한 13일쯤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의 홍 구장인 만큼 애플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국립전파인증원의 전파인증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지난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점유율이 21%, 전년보다는 1%포인트 높아졌고 최근에도 상승 추세인데요. 일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출시국에서 직구입을 해서 아이폰 15를 들여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포함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분들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고 있는 발열 논란을 먼저 보고 그래도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서 불행중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일단 애플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발열 제품 어떻게 개선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휴일에도 함께해 주신 두 분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이완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30분 이제 31분이 딱 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오늘 하루에도 약 484만 대 정도가 이동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량 흐름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근데 남은 연휴 때 그래도 어디 또 여행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곳곳에 정체가 좀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요겁니다. 2시간 이상 운전하거나 피로를 느낄 땐 휴게소나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이 쉼터가 모두 244개라고 합니다. 244개.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 위치는 도로공사 누리집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휴게소도 아니고 갓길도 아니고 그 중간쯤 같은 이미지. 근데 사실 갓길에 차 세워놓고 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갓길에 차 세워놓고 주무셨다간 정말 큰일 나고요. 조금 더 가서라도 휴게소 아니면 이곳에 들르셔야 됩니다. 4글자. 정답은 4글자인데요. 4789님. 아이들 둘 키우는 엄마예요. 주말에 놀이동산 놀러 갔다가 밤 11시쯤 출발했는데 이곳에서 잠들었어요. 일어나 보니 다음날 아침 7시 반. 그 뒤로 놀이동산 안 갑니다. 푹 주무셨네요. 거의 숙면 취하셨네요. 거의 찜질방 오신 것처럼 주무셨겠죠. 사실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놀이동산을 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체력의 한 80% 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밤 10시, 11시 이렇게 막 거의 폐장 시간 지나서 오고 배고프니까 애들 먹여서 나오고 그래도 차에서 분명히 잠들 테니까 양치질을 하고 출발하고 하면은 그 심정 이해갑니다. 8800님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을 뻔했어요. 어휴, 큰일 납니다. 쉬셔야 됩니다. 이 4글자 이곳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꼭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40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직 본가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짐이 다가오네요.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가끔씩 한 번씩 또 찾아뵐 때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면 또 마음이 아파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또 다음을 또 잘 기약하시고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340님 또 부모님도 같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유독 휴일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분쟁 그 사례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삼정의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변호사님 이번 연휴에도 일 많이 하시던데요. 네, 네, 이것저것 밀린 일도 하고, 네. 예, 불러주시면 방송 출연도 간간히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라디오에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휴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명절에는 택배가 네. 특히 몰아서 많이 도착을 합니다. 선물로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요. 혹시나 택배를 받았는데 또 며칠 동안 집을 비워서 늦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택배가 분실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요. 예. 혹시 분실된 건지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상품 판매자가 택배 회사로 보낸 것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택배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약관에 따랐을 때 아예 전체가 멸실되거나 그러니까 없어졌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없어지면 당연하지만 이 해당 물품, 운송물의 가액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산 물건이 이를테면 5만 원짜리였다. 영수증도 있고 결제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정도 전체 없어졌으니 택배회사에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그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도가 있습니다. 네. 무한으로 다 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한도는 5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도는 5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도 입증이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연휴 동안 집을 비웠는데 집 앞에 와 있는 택배를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 택배회사는 기사분을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기까지 그러니까 집 앞에 도착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모든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은 택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송 후에 물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배송을 받기로 한 고객의 동의 없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다가 이 물건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 택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요즘은 새벽 배송 이런 부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저희가 배송은 다 완료했습니다. 마무리했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고지를 해서 고객에게 알린 경우라면 그 이후의 분실 책임은 택배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택배로 다 안전한 상품만 오는 거는 아니고 와인 같은 것도 요즘 택배로 많이 보내고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만약에 깨지거나 못 먹게 되거나 이럴 때는 파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택배 표준 약관에요. 이런 예. 경우를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실이랑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깨져서 오면 그걸 원상복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영수증 등을 지참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가액을 통해 가지고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이거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수리비, 실수리비 그러니까 실제로 수리하는데 사용하신 금액 정도를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유념하셔야 되는 건요. 네. 망가져서 왔거나 파손돼서 온 경우에 무조건 2주 안에 14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셔야 됩니다. 법에 보면요. 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라고 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남기시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14일 이내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돈을 받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돈을 받는 그 청구 자체는 1년이 경과하면 아예 하실 수가 없도록 시효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받은 택배 물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고요. 또 간혹 보면은 고가품이라든지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품 보낼 때 파손 면책에 사인하셔야 됩니다라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파손되더라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파손이 돼도 택배회사는 그냥 모른 척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요. 일단 말씀하신 파손 면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이거는 쉽게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파손 가능성도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배송하기 곤란합니다라고 고객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했을 때는 운송 중에 제품 파손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품질 변형이 일어났더라도 택배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이 고객과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고객이 면책 확약서에 서명한 경우 택배 회사가 면책이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어차피 우리가 함부로 운송을 해도 면책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도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 가져가서 이거 당신들 책임 아니냐? 아니다. 파손 면책에 사인하시지 않았냐라고 좀 갈등하게 될 때 택배 회사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물건을 배송을 맡긴 물건을 파손되지 않도록 통상 가해지는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해서 운송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변질됐습니다. 역시나 파손됐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면책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거야 라고 택배 회사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문 앞에 택배 상자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집. 무슨 일을 하는 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자기 집 앞이니까 괜찮겠거니. 근데 또 이웃에게는 또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것도 어떻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를테면 복도라는 건 함께 사용하는 공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일시적으로 좀 쌓아놓거나 아니면 제가 본 또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사진은 거의 책장 같은 것도 내놓고 굉장히 많은 일상에 어떻게 언뜻 보면 거실처럼 보이도록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집 창고처럼. 네, 창고처럼.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현행법 위반이냐면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통로의 성격이 있고요. 화재 시에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빨리 그 공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적체되어 있는 물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소방법 위반으로 해당 주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아파트 비상 계단이나 공용 복도에 짐을 싸놔도 과태료 처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많이 거예요. 못 보죠, 실제로.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일부러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고해서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사는 지역 주민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지를 않고 좀 바로잡긴 해야 될 텐데요. 또 하나. 택배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데 이걸 악용한 스미싱, 이른바 문자 메시지로 낚시를 하는 행위. 이것도 항상 기승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추석 연휴 앞두고 아니면 중에도요. 명절에 당신에게 지금 고객님께 도달할 지금 선물이 어디까지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도착했습니다. 라고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나중에 오면 확인해 보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악성 앱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미싱이라고 칭하죠. 이럴 때는요. 저도 이 앱을 한번 깔아봤는데요. 경찰대 치안연구소가 개발한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시면요. 지금 내 휴대전화에 깔려있는 앱 중에 악성 앱으로 의심되는 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깔 앱도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탐지해 주고요. 실제로 지금 깔려있는 것은 제거까지 해줍니다. 저도 이 앱을 좀 구동을 해봤더니 악성 앱으로 의심되는 앱은 없습니다라고 안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스미싱으로 피해를 보시게 됐다 하면 112도 있지만요. 지금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지킴이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이도저도 좀 귀찮고 어렵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문자로 링크하는 앱을 설치하는 걸 보내준다.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누르면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그런 링크 절대로 접속하시지 않는 게 안전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이 있다는 건 저도 몰랐네요. 지금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이거 다운받아서 써야겠습니다. 이거는 경찰대 치안연구소가 개발한 것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에 세금 환급금 있습니다. 아니면 택배 반품이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 그 터치를 유발하도록 하는 링크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설사 성공예감에서 장윤미 변호사가 안내해드린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세요라고 보내더라도 안 되죠.
터치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인된 오픈마켓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접. 예, 직접.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오는 URL은 절대 터치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그리고 택배 박스 이거 버릴 때도 요즘에 그 운송장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많이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새벽 배송이다 해서 바로 수거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들 이용하시기 때문에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택배 주문하실 때는요. 꼭 입력해야 하는 필수 정보만 입력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다. 가상전화번호 아니면 임시 가상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택배 받으실 때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되면 이건 누군가 볼 수가 있고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택을 그러니까 이 운송장을 폐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운송장을 떼기 비교적 용이하게 네. 이 상자에 붙여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운송장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가 노출된다고 뭐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바코드도 함께 정확하게 제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고, 예. 좋은 정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 국제 학생증으로 홍보한 국제 학생증 발급 업체에 대해 법원이 허위 과장 광고라며 경쟁업체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의 야산에서 밤을 줍던 80대 여성 3명이 말벌에서요.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아침 6시쯤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의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내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누락을 제거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투자 이야기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는 김장 준비도 김장인데 배당주를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 배당주 투자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쉬지 못하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배당주 이야기가 항상 이맘때쯤이면 그렇죠. 특히 10월부터는 네.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제 찬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계속 배당주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배당주가 네. 환절기에 더 뭐 많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닐 거고.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주주의 굉장히 많은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청구하는 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가 유행을 하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요. 일단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연말쯤에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3월 달에 주총을 통해서 이제 얼마가 배당할 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거거든요. 근데 약간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분기 배당이나 안 그러면 반기 배당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배당을 하는 종목들을 오히려 찾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상반기에 이미 기배당을 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인기가 시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배당을 한다. 연말 배당을 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요즘엔 좀 인기가 많은 약간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조삼모사일 수는 있겠습니다. 맞아요. 1년에 그냥 한 번에 연말에 주는지 네. 아니면은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지 네. 반기로 1년에 2번 나눠서 네, 주는지 그렇죠. 네.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당주도 고배당주 네. 아니면 뭐 배당 성장주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는 고배당주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서의 고배당주가 생겼었거든요. 네. 이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이건 약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가져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왕 배당 기족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배당왕은 무려 50년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킨 그런 종목들을 배당왕이라고 하고요.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25년 연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25년이나 연속이라 생긴
배당을 증가하는 종목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왕이나 배당 귀족들을 우리는 고배당주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주가는 거의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뭐 성장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당 성장주라는 거는요.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성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배당주 하면 우리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데 배당 성장주는 배당도 어느 정도 주면서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종목들 섹터들을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네. 딱히 성장할 여력도 없고 네. 설비 투자할 필요도 없어서 그걸 그냥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배당도 많이 하면서 성장도 꾸준히 하는 회사. 그렇죠. 거의 뭐 최고죠, 최고.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기술주로 분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도 어느 정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주들이 이제 배당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배당률이 좀 낮더라도 네.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면서 맞아요. 한 주당 가치를 높여주면 네. 그게 또 배당 이상으로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맞아요. 거고요. 네.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또 많이 하죠. 네. 우리도 그걸 좀 배워나가는 네. 도입해 나가는 단계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뭡니까? 네.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려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공격적인 어떤 투자 같은 게 많이 없고 네. 일단 첫 번째가 있겠죠. 일단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투자할 자산이 많이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 네, 그렇죠. 그래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회사. 네.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은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걸 한 번 하면 거의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일어나면서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 섹터. 네.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인 고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유틸리티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뭐 가스라든지 네. 전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해놓으니까 그 중간에는 그렇게 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기 가스 업종. 네.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많게는 10%까지도 네.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상당히 금융주도 고배당주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가스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이런 종목들도 고배당주 섹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금융지주사 하나 배당 많이 주는 거 일부분을 또 투자를 해놨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PD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네. 사실 그냥 배당률만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배당을 할 때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얼핏 듣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 수익률이 8%다, 10%다. 이렇게 하면 우와,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착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요. 한 주당 주식 가격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거든요. 한 주당 주식 네. 가격.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얼마에 사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비례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배당을 주느냐는요. DPS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주당 배당금입니다. 한 주당 배당을 얼마 주는지. 그렇죠.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 읽어보면 배당 수익률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1주에 얼마 몇몇 달러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그런 거죠. 한 주에 몇천 원.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한 주에 몇백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도 굉장히 편한 거죠. 내가 한 주를 보유를 했을 때 6,000원이 나온다. 네. 곱하기 주식 수로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당 배당금으로 이 고배당주를 선택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연간 배당금이 500원이면 5%, 네. 1,000원이면 10% 이런 그쵸.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네. 특히 많은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맞습니다. 네. 배당으로 하겠습니다. 배당 성향 30%면 당기 순이익 100억 남겼을 때 30억을 배당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투자자들은 직관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벌든 네. 매년 900원, 그 다음엔 950원, 그 다음에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배당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 네. 기업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쉽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도 되게 빠르니까요. 또 이 배당주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슬슬 이제 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배당주는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오르는데 요즘 4분기쯤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의 투자자들이 주목을 몰리면서. 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예. 배당 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다가 딱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네. 배당 락이 발생을 하거든요. 배당 락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난 사실 배당 받는 거 얼마 안 된다. 뭐 주당 6,000원 받는 거 그게 얼마나 크냐. 오히려 시세 차익을 또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 배당 락 전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사실 배당은 못 받지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사실 원래 목적은 배당이 목적이다라는 건 떨어지는 거는 이미 배당락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배당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나는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면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개취소가도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배당 락이라는 건 배당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사이의 일종의 차이이다. 네. 그리고 네. 배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당 금액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오늘 좀 못했던 ETF를 네. 비롯한 그 배당주 투자 방식이라든지 네. 해외 월배당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 시간에는 개미스쿨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 증시가 쉬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 크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국내외 이슈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